여러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항상 머릿속에서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적어도 나한테 한 100시간 정도는 시간을 주고 설명하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부분 끊어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3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해라 그래버리면은 뭔 얘기를 해줄까 이제 늘 고민에 빠지고 이런데, 한편 마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들은 내용들은 아까 그 핸드폰 유튜브 보는 거 여러분들 배웠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몰아빼기라고 하는 걸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몰아빼기하고 안편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운전하실 때 지겨우면 요즘 핸드폰 보면 큰일 나잖아요. 화면이랑 지겨운 얼굴 그만 바라보고 소리만 들어도 운전하면서 가면 덜 지겨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걸 보고 하고, 이 시간에는 이제 8번 혈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한 5분 동안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와서 일단 들어온 거하고, 한 분 이렇게 턱관절이 이렇게 빠진 거하고 2가지 일단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교육생들이 의문점이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수교육에 들어오면 제 입장은 이렇게 해요. 어느 연수장을 다 꼬집어서 네 이거 잘못했지 앞으로 이렇게 해. 그럼 여러분한테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 이렇게 다들 모였을 때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어때요? 우회적으로 방법을 일러준 거죠. 그래서 이 사회교육법은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배우고 내가 혈자리도 조금 이동하고 내 생각을 거기다 좀 보태면 내가 유능해 보일 줄 알아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면 절대 좋은 눈으로 안 봐줍니다. 맞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기를 바라지,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보태서 얘기해 주는 거를 배우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리면 본사에다가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8번 혈자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제 혈자리를 잡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어떤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기 편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척추 뼈에다가 기준을 잡을까, 아니면 갈비뼈 순서 뒤에 따라와서 혈자리를 잡아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8번 신관절을 설명할 때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설명을 했죠. 네. 근데 이것이 사람마다 척추의 길이가 천태만상으로 다 달라요. 이게 골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뼈로 계산해서 얘기해주면 틀리는 답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전부 다른데 가장 효율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걸 잡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이것도 잡아주고 보면 약간의 변수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당한 데를 잡으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딱 보고 옷 벗고 탁 누워보면 이게 어디가 어혈이 쌓였다고 눈으로 보면 딱 보이거든요. 뭐냐, 어혈이 쌓이면 반드시 거가 피가 못 돈다는 증거가 눈으로 띄게 돼 있어요. 그게 설명에도 보면 모공이 커진다, 거기에 습기가 많다, 골이 패인 게 메워졌다, 이렇게 피가 못 돌므로써, 어혈이 쌓여서 피가 못 돌므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병이 깊은 사람은 또 이런 표가 나도 병이 또 깊지 않은 사람은 표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까?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들이,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이거 자기가 편할까 하고 딱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엉치뼈 알지? 엉덩이뼈요. 옆으로 뉘어서 보면 이렇게 누운 삼자 같죠? 누운 삼자. 그러면 제일 높은 그 부위 있죠? 거기다가 캡을 이렇게 이 엉치뼈에 올라타지 말고 한 1cm 띄워서 거기에다 딱 떼면, 손으로 짚으면 그게 6번 혈입니다. 그리고 7번 혈은 뭐냐고 하면은 견갑골이 가운데 쪽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꺾인 부분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 견갑골에 올라타지 말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으면 여기 수직으로 여기에다 반절 물리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7번입니다. 그러면 6번, 7번은 뼈를 살이 찌면 어떤 사람은 뼈가 속에 숨어버려요. 그렇죠? 좀 마른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손으로 꾹꾹 눌러보면은 뼈 끝이 어디쯤이라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6번을 손으로 꾹 눌러서 대중으로 잡고 7번을 눌러서 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 놓고 위에서 60% 내려온 지점이니까 일단 중간을 먼저 잡아봐요. 그렇죠? 복판을 잡아놓고 10% 아래로 내려 빼면 위에서 60% 내려온 지점이 이제 8번 신간혈이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100명 하면 한 93, 4명은 이렇게 하면 그게 정혈이 돼요. 근데 가끔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돌연변이가 있어요. 뭐냐면 3번에 엉치뼈 이 골반뼈가 보통은 이렇게 완만한 삼자를 그리는데 가끔 기형적으로 뼈쪽 안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8번이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아래가 올라가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배웠으면 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혈질이 강산소화되면 몸이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효과는 언제부터 난다고 얘기를 해주냐? 소음이 빨아들이는 피가 10% 20%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죠. 50%가 나면 사열 끝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적에는 얼굴이 노랗고 새카만 사람이 8번을 잡아서 계속 빼서 소음이 빨아들이는 피가 한 20%가 나오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한 캡 내려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9% 정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100% 다 똑같은 열을 8번을 잡아달라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해됐죠? 8번을 어떻게 잡는지요? 일단 6번하고 7번을 먼저 잡고 복판을 눈대중으로 손으로 딱 그린 다음에 10%를 아래로 내려와라. 여기를 빼고도 한 소미 빨아들이는 피가 한 20% 정도 나오면 소변량이 늘던가 얼굴이 누른 사람이 누런 빛이 없어지고 얼굴이 검은 사람이 검은 빛이 사라져야 신장과 간이 회복기에 적어든 거죠. 이런 치료 효능이 뚜렷하게 안 일어나면 망설이지 말고 한 겹 내려 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보면 자꾸 자기가 한번 잡아놓은 거 실수했다는 거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안 되는 잘못된 거를 속이로 의식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만 뽑으려고 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환자가 오래가면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요. 약 3% 정도가 뼈가 기형적으로 올라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해보면. 그러면 어때요? 잘못 잡은 건 아니죠. 한 3%에서 5% 정도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을 빼서 한 10% 20% 정도가 생혈이 나오는데도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한 겹을 내려 빼면은 그게 정혈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8번 설명됐고요. 아까 제가 나갈 때 턱관절이 빠진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교육이니까 그냥 일어나서 질문하고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크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힘들어요. 요거 이제 전 시간에 제가 양반다리를 하면서 우리 몸에 힘을 일사분란하게 쓰려고 그러면 쉽게 해서 턱을 지탱하고 있는 인대 근육이 힘을 잘 썼다고 하면 이게 빠질 이유가 없겠죠. 인대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게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힘이 왜 약해졌느냐 하면 원인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못 돌아서 산소 공급이 안 돼도 뇌파가 전달이 돼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뇌파 누수 현상이 일어나도 턱관절이 잘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전 강의다 그대로 진단식하고 연결해 주면 그러면
1차적으로 단순 어혈성이냐, 이거는 풍치혈관 54번을 빼주고 그대로 올라붙으면 이건 단순 어혈성 질환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빼주고도 이게 제대로 안 올라붙는다. 그러면 어디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전 강의를 연결해서 진단하면 9번, 53번. 근데 9번, 53번을 뺄 적에는 꼭 보너스 혈로 1번을 빼줘라. 왜 1번을 빼주냐? 신장은 밑에 있고 9번, 53번이 빨리 뚫리려고 그러면 말초혈, 모세혈관 머리 쪽에 끝지점이 1번을 빼야 9번, 53번이 빨리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너스혈이라고 내가 이렇게도 그냥 보너스로 그냥 빼줘라 1번은. 근데 이게 보너스라고 해도 여기 빼주면 얻어지는 거 실제 많아요. 탈모 현상 나는 사람 머리 다시 나지, 두통 없어지지, 머리 비듬 있는 사람 비듬 없어지지, 치매 예방되지. 얻어지는 거 많잖아요. 저도 요즘 제 이마 보면 표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흉측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내가 입이 방정해요. 왜 입이 방정이냐? 제 강의 보면 이러죠. 할아버지도 대머리, 아버지도 대머리, 아들도 대머리면 어때요? 이거 유전이죠. 이제 내 강의는 유전이라고 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숫자로 표현하면 말초 모세혈관이 100가닥이 설계되어야 되는데 유전적으로 30가닥, 50가닥만 하면 어혈이 생겼을 때 거기를 먼저 박아버린다는 거라. 그럼 피가 못 들면 산도가 높아져서 높아진 산의 산화적인 모근 뿌리를 녹이면 그게 머리가 빠지는 원인이고 영양분이 파괴되면 머릿결이 가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말초 모세혈관이 100가닥이 정상인데 유전적으로 30가닥만 그게 설계도면에 설계가 돼가지고 내려와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말초 모세혈관은 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 구조가요. 같은 자리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어혈을 빼서 혈액 공급량이 늘어나면 세포가 분열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말초 모세혈관 가닥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말초 모세혈관이 태어날 때는 30가닥이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자꾸 어혈을 빼내서 100가닥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자식을 놓으면 100가닥 설계 도면이 자식한테 넘어가는 게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단하면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형이 다 대머리라도 나는 대머리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봤죠? 근데 내가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면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지나 잘하지. 근데 저도 갑자기 막 머리가 빠져요.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데 머리 감을 때 안 주먹, 빗을 때 안 주먹. 그러더니 머릿속이 허해지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할아버지도 40대의 대머리, 아버지도 40대의 대머리, 내 후에 형님도 대머리예요. 그러면 나라고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망신당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 급한 게 아니라 머리 나게 하는 게 급하겠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일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내가 일이 엄청 많아요. 산에 약초 간다고 겨울날 포크레인 들고 가서 약초반 만들지, 또 사람들 오면 면담해주지, 사무실 가서 또 돌아가는 거 관여해야지 하다 보니까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내 몸 건강보다는 일이 항상 앞서다 보니까 끈질하게 하든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이거 머리는 안 되겠다, 눈에 띄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번 사용했느냐? 제 강의 들어보면 최소한도 24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12~13번 했을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죽을 병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름에 한 번 하다, 20일에 한 번 하다 이러니까 머리를 깎아놓고 지금 총 뺄 거. 근데 지금 이렇게 한 12번 정도 빼고 현재 상태 스코어가 얼마냐? 새로 올라오는 머리가 50% 이상 올라옵니다. 근데 사회를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전에는 머리가 있어도 그냥 부항캡을 붙이고 바세린 바르면 압이 안 빠져, 공기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몇 가닥만 있어도 압이 새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빡 깎아버렸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냐? 머리카락이 굵어졌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 아픈 데 있으면 한꺼번에 다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를 해도 계획사회를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장 급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먼저 빼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딱 정해놨으면 다른 데 좀 웬만큼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 끝날 때까지는 손 안 대는 거예요. 몰아빼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군데서 몰아서 직접 빼라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빼는 거는 8번, 9번, 1번, 17번. 근데 여기 이렇게 빼면은 요즘 8번에도 좀 덜 빼니까 시력까지 한번 회복시켜볼까 해서 여기를 뺐어요. 그러면 여기만 뚫어놓으면 다음에 20번은 뚫기 요것만 빼면 이제 시력까지 다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10번 정도 뺐고 여기는 지금 3번 뺐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나와요. 그런 대로 잘 나오는데 사실 내가 이게 습관이 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먹는 걸 냉장고도 잘 안 열고 앞에다 갖다 놓기 전에는 잘 안 먹어요. 뭐든지 습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루에 식사를 한 끼만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뭐를 먹기가 참 힘들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소식을 하다 보니까 밥 한 끼 잘 먹으면 이틀 안 먹거든요. 그래도 허기도 안 지고 배도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론이 그러잖아요. 하루 시간 맞춰서 세 끼를 정상적으로 잘 먹는 게 건강식이다 그러면 내가 웃기네. 자동차 기름 언제 넣으면 돼? 이렇게 묻거든요. 자동차 기름 언제 넣으면 돼요? 기름 떨어지면. 밥 언제 먹으면 돼요? 배고프면. 배가 안 고픈데 왜 그걸 하루 3번을 다 먹냐는 거예요. 맞죠?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 할 때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할 적에는 하루 3번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참 2번 먹으면 5번 먹었지만 요즘은 과거처럼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별반 없고 나 같은 경우는 공부한다고 할 때 거의 뭐 앉아서 명상이나 한다고 앉아있고 그러면 칼로리 소모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저는 생활 이렇게 식습관하는 패턴이 뭐냐면 정답은 아무거나 잘 먹는데 많이를 안 먹어요. 많이를 안 먹고 항상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질 않고 항상 좀 내 입에서 서운하다 할 때 수저로 놔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요즘은 과거에는 못 먹어서 병이 온 합병증이 많았고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더 많아요. 먹을 게 풍부해져가지고. 요즘은 대부분 넘쳐서 오는 병이지 부족해서 오는 병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식생활을 자꾸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요. 배가 살풀 고픈데 한 2분만 지나면 허기가 안 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근데 옛날에는 밥을 안 먹으면 허기진 시간이 길었는데 자꾸 소식을 하면서 식사량을 포만감이 안 들고 서운할 때 수저를 놓으니까 이게 소식으로 자동적으로 뱉다는데 소식을 하고도 중요한 건 허기가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건강한 사람도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10개를 먹으면 칼로리를 계산하는데 7개는 빠져나가고 3개 정도만 흡수합니다. 맞죠? 근데 장에 식중독균은 없고 유산균이 풍부하면은 10개 먹을 거 3개만 먹어도 영양학적으로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영양분을 우리 몸에 섭취를 해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 영양분을 먹어치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하고 칼로리 계산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내 몸이 부족하고 넘치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죠. 2, 3, 6, 8번을 사혈해서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킨 다음 입에서 원하는 대로 먹어라. 식사 시간 언제? 배고플 때.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4끼를 꼭 고정적으로 시간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스스로의 고정관념,
예전부터 내려오는.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 TV 보면 느낄 거예요. 어디 산골 마을에 장수했다는 사람 하면은 뭔가 말을 유도하려고 하죠. PD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뭐냐, 건강식을 먹는다고 조금 얘기해줬으면, 하루 삼시세끼 시간 맞춰서 먹었으면 한다고 얘기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혀 엉뚱한 소리거든요. 뭐 좋아하세요? 라면. 어떻게 먹으세요? 그럼 배고플 때. 실제 장수의 비결은, 첫째는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마음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긍정적. 근데 마음이 긍정적이 되려고 하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고, 이해의 폭이 넓으려고 하면 사물을 보는 게 합리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대부분 소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별로 또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요즘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기립박수 받은 게 뭐냐? 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립박수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얘기할 분수가 지났어. 맞죠?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이 미세먼지가. 이거 여러분 마스크 쓴다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의 1도 못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 피할 수 있으면 죽여라. 저는 도시락 절대 마스크 안 씁니다. 그거 해봐야 이리저리 삐고 다 들어오는데, 그거 미세먼지를 막을 정도 되면 숨이 안 쉬어져서 답답해서 못 가요. 쉽게 얘기해서 미세먼지를 다 걸릴 정도가 되면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어디로 파고들어야 숨을 쉬지. 그러면 미세먼지가 걸러지냐? 10분의 1도 못 걸린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딱 맞아서 글로 공기가 다 통할 때 걸러진다는 얘기지, 딱 막히면 여러분들이 숨 자체를 못 쉰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러면 그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폐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중금속을 먹고 생명체들이, 혈액 속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이 죽어버리겠죠. 죽으려면 먹어야 죽어요. 그렇죠? 그럼 그 중금속은 그 죽은 미생물의 뱃속에 들어앉았어요. 옛날에 설명해 놓은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체가 죽으면 그 중금속을 이렇게 코팅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떠내려가서 혈관에 막혀버리면 산화제로 이걸 녹여버리면 중금속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놈이 먹고 또 죽고, 이놈을 또 피복을 녹여버리면 새로 노출되면 사람 먹고 또 죽고, 이게 연쇄 부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죽은 시체의 뱃속에 들어있어서 이게 코팅처럼 감싸고 있다가 그놈을 풀려서 밖으로 빼면 어떨까요? 그렇게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중금속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혈은 빼내면 될 거 아니냐.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죽여라. 저는 사고력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음식을 아무리 지저분하게 줘도 그냥 음식을 바꾸면 맛있게 먹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위생을 공부한 사람은 손가락을 깨끗하게 안 씻는데 젓가락을 깨끗하게 그릇이 안 까다니까 위생적으로 보다는 노유로 되거든요. 제가 TV 보면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맘 놓고 먹을 음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래서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거 적어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차라리 굶는 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딱 바꿔서 하냐. 음식은 맛있게 먹고 잘못된 게 들어오면 생기는 건 어혈이니까 어혈은 중간중간 빼주면 되지. 먹을 때 그거 일일이 신경 쓰고 먹냐. 근데 이렇게 하다가 호되게 한번 당했어요. 뭐냐, 중국에 가서 그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누가 대접한다고 자꾸 가가지고 이제 문의사하고 나하고 둘이 마사지를 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중국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먹을 거를 뭐를 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를 모르면 발 마사지 하는 데서 그 간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그냥 오케이 그거 굳이 물어보면 알아들어. 저는 아주 건성건성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온 게 뭐냐, 수박하고 만두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적대청원에서 들어왔는지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문의사는 딱 보고 이게 수박이 썰어는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위생에 파리가 많이 안 됐다고 만두도 수박도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격이 상대가 생각하고 갖다 주는데 그냥 내보내면 실례다. 안 먹으니까 내가 다 먹었죠. 그래 놓고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국에서 한때 유행하던 항문에 혈관이 터져갖고 피가 새가지고 소주병으로 한 명 정도는 쏟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절했잖아. 강의가. 근데 그 지혈을 어떻게 했느냐. 생 먹고 지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을 왜 먹었을까요? 쉽게 해서 우리 몸은 지혈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혈소판이 녹았다는 얘기가 되고 혈소판이 녹았기 때문에 지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관이 설령 뭐에 감염되고 감염된 그 배설물이 강산이라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관도 터뜨리고 혈소판을 녹여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소화시킨 배설물이 나한테 감염된 미생물에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이 병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혈소판을 녹여서 지혈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강산을 해독해서 혈소판을 못 녹이게 하면 지혈이 된다. 이때는 그냥 300개, 500개 먹었을 거예요. 이걸 하루에 4번, 5번. 하루 조금 더 먹으니까 그냥 이게 피가 쏟아질 때 보면 나는 항문이 뜨겁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물처럼 그냥 피가 쫙 나오니까 항문이 뜨거울 정도 뜨겁더라고요. 피가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탄다고 이게 느낌이 같이 쓰러지려고 하면 의식이 오잖아요. 이게 강의는 일정한 데 잡혀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인데.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보니까 쓰러져서 안에 들어가서 음료수에도 막아서 수분 보충을 좀 해야 산소 공급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문 열라고 하다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네. 뇌 속에 산소가 없으니까. 혈액이 다 빠져나가서. 그때 생소했어요. 그때 같이 간 사람 이 자리에도 앉아있는데 혹시 대장암이나 혈관이 터져도 그런지 모르니까 국내 들어와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서 칭찬해야 된다고 병원 예약까지 나도 모르게 다 해놨어요. 제 성격이 병원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벌써 지금 10년 지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뚜렷한 공식이 있어요. 뭐냐? 현대의학은 질병을 진단해서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은 진단이 가능해요. 우리보다도 정확합니다. 나보다도. 정확한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근원적 치료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안 좋으면 그냥 내가 빼고 말고 내가 하는 걸로 그냥 하고 마는데 좀 이렇게 벌정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설명 이제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옛날에 내가 내 손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적에는 이런 많은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병 고쳐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각자 배워서 이제 스스로들 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할까봐 이게 늘 마음에 졸이는데 이게 화학 반응이 있지나 생리치 진단 시각이 없으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볼게요. 우리 몸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은 500가지, 1000가지가 되고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 아랫배가 싸늘해서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는 사람이 사혈을 하고 먹을 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쓰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쓰러지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쓰러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라. 근데 2번, 3번을 사혈해서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해져서 식중독균은 없어지고 유산균으로 바뀌려고 하면 적어도 5, 6개월 사혈해야 아랫배가 손을 대봐도 따뜻할 정도로 온도가 바뀝니다. 근데 나는 2, 3번 사혈해서 아랫배가 따뜻해진 2번, 3번 빼고 그 다음에 6번 빼고 그 다음에 8번 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아프면 7, 9번 빼고 허리 아프면 6번, 14번 빼고 막 이런 쪽으로 중군 한번 뺀단 말이에요. 대부분요. 근데 이럴 때 그 장 속에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공장에서 가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이 자리에 만약에 의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 하나를 핵심 포인트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조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들이 500가지, 1000가지 장쪽의 영양분을 만들어서 흡수가 되면 그놈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혼합된 것이 혈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 속에 유산균이 없으면 혈액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세포에 먹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때는 식중독균만 있던 적에는 뭐를 먹어도 세포가 분열할 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영양분을 못 먹으면 어때요? 힘을 써요, 못 써요? 혈액도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산도가 높아져요. 산도가 높아지면 곧바로 어떤 현상이 되냐?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에 또 합병증이, 양쪽에 합병증이 쭉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철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거는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철분이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적혈구가 10마리가 피를 타고 돌면서 산소 운반해주는 거하고 100마리가 피를 돌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거하고 비유법으로 산소 공급 능력이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이론은 뭐냐고 하면, 혈액 속에 산도가 급격히 높아져도 혈질이 강산소화되면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했다고 해도 다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피가 안 만들어진다고 표현하는 거고, 또 장 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어도 근본적으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 속에 식중독균만 있으면 근본적으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고, 장 속에 유산균이 많아서 혈액 속으로 끌어들였어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모든 영양분을 녹이기 때문에 빈혈이 오고, 그게 바로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를 알아야 되느냐? 내 강의 전 강의 그대로 해볼게요. 신장은 요산 약산을 요구하고, 간은 중산 탄인산을 요구한다 그러죠. 그럼 강산은 누가 요구할까요? 내 몸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약산과 중산까지는 내 몸을 정상화시켜도 신장과 간이 해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강산은 내 몸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모든 난치병이 강산이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강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잘하잖아요. 그 강산이 쉽게 해서 뼈를 녹이면 골다공증, 영양분을 녹으면 악성 빈혈, 세포를 녹이게 해서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암, 이렇게 전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진단받은 암은 어때요? 진정한 암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받은 암은 섬유종이나 일반 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사회를 하기 전에 신장과 간 기능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조혈 기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피부족이 좀 와도 사회를 좀 안 하면 금방 복원이 되는데, 이미 사회를 할 정도면 신장과 간이 건강한 사람일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요. 떨어진 사람이죠. 그래, 조혈 기능이 이미 망가진 사람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회라면은 그 합병증은 틀림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이 부족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철분이 부족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유튜브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거를 좀 꼭 지켜서 이왕 사회를 하면 좀 안전한 사회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식품 같은 걸 알아도 이게 왜 그렇게 처방을 할까, 외우는 거하고 공식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공식을 이해하면은 스스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강의 테이프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어혈을 300cc 빼내면은 그 빈 공간은 물이 채운다. 맞죠? 그럼 물이 들어간 만큼, 300cc 물이 들어간 만큼 혈액의 농도는 희석되는데, 이 희석될 때 결국은 어혈이 빼낸 양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3대 요소가 영양분, 철분, 염분이다. 여기서 염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가끔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고 하면, 사혈을 할 때는 알주겸을 혀로 녹여서 먹으라고 그래요? 주겸수를 타서 먹으라고 배웠어요?
제가 먹으라고 하는 거는 어혈 300cc 뺄 때 죽염수 한 잔, 죽염수를 타서 500cc를 빼면 2잔을 먹는데 한꺼번에 2잔을 못 먹으니까 하루 쉬었다나 이틀 쉬었다 한 잔 더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죽염이 좋다고 매일 턱없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염을 먹는데 혀로 녹여 먹으면 어때? 이건 여러분들 생각일까요? 제 공부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이지 제 공부 아니에요. 이렇게 먹고 염분 섭취를 잘못해서 부작용이 오는 사람이 의외로 가끔 막 상당히 있어요. 이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갑자기 손발에서 열이 나든가, 오히려 반대로 오한 한기가 들면서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는 염분 부족의 부작용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숙지하고 있으면 갑자기 몸이 으실으실 춥고 식은땀이 나면 이거 염분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온다더라. 죽음수 한 잔 마시면 멀쩡해. 이걸 안 배워서 모르면 나 부작용 났다 이거라 사회라고. 이게 황당하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다, 염분이 부족하다. 그런데 사회를 한 적에는 꼭 죽염수를 타서 마셔라. 이게 여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밖에서 있는 그 죽염의 지식까지 무조건 많이만 먹으면 좋다고 신부전증 환자한테 죽염을 매일 갖다가 그냥 이만한 통으로 하나씩 매일 갖다 먹여놓으면 몸이 땡땡 부수면 어때요? 다른 합병증들이 오죠. 일단 이 공부했으면 여기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어연 300cc 뺄 때 죽염수 한 잔, 죽염수 가공은 꿀 3스푼, 죽염은 커피 수저로 하나, 죽염 먼저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꿀을 넣어야 잘 녹습니다. 한꺼번에 넣으면 잘 안 녹아요. 근데 뜨거운 물 음수에다가 죽염만 싹 젖어서 이것도 편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논하면은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죽염수를 타먹는 거는 가루 죽염이 더 빨리 녹습니다. 그렇죠? 녹여 먹는 건 알죽염이 필요한데 죽염수 타서 먹는 가루가 빨리 녹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가루 죽염이 황금비 속에 그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집에도 가루 죽염도 있고 알 죽염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가루로 해놓으면 이게 품질이 떨어지는가, 이제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 알 죽염만 이렇게 내보내는데, 모두가 원한다면 그걸 가루 죽염으로 일부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죽염수를 꼭 타서 먹으라고 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 몸에서 어혈이든 생혈이든 300cc를 빼면은 곧바로 신장이 수분을 300cc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게 신진대사예요. 혈액의 농도는 수분이 300cc가 들어온 만큼 혈액의 농도는 묽어지지만 수분이 들어와야 전체적인 혈액량이 유지가 돼야만이 심장에서 피를 앞으로 품어준 만큼 뒤에서 혈액이 대기하고 있어야 손끝 발끝 멀리까지 피를 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장이 수분을 혈액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기능 자체가 두 가지 활동이 있어요. 뭐냐? 산도가 높아도 산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고, 염분 농도가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도 염분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아요. 이 얘기는 내가 몸속에서 어혈이 300cc를 뺐으면 신장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300cc의 수분이 들어오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수분을 200cc만 100cc만 끌고 들어오면 전체적인 피 양이 어때요? 적어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나간 만큼 뒤에서 혈액이 대기하지 못하면 손끝 발끝까지 피를 밀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라느냐? 저녁에 잠을 자면 손도 저 혼자 배배 돌아가고 발도 저 혼자 배배 들어가서 이건 쥐나는 것도 아니고 뻐근하니 되게 기분 나빠요. 이건 전체적인 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알죽염으로 이렇게 수시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넘치면 수분을 끌어모아서 밀도를 스스로 맞추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염수를 타서 갑자기 염분 농도를 팍 높여주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염분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얼른 끌어당긴다는 거라. 그래서 어혈이 300cc 빠진 만큼 수분이 빨리 들어오라고 죽염수를 타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종종 얘기해 주는데도 가끔 이런 거를 실수해가지고 몸이 아프니 붓니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종종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운 거 외에는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모든 병이 든 사람들은 어때요? 하지 말라는 짓 안 하면 좋거든요. 하지 말라는 짓 안 하면 좋은데 자꾸 다른 데서 그동안에 배운 지식을 여기다 보태려고 하니까 어떤 패단이 들어지냐. 아, 사연하면 체력이 떨어질 거야. 아, 잘 먹어야 돼. 이왕이면 칼로리 높은 걸 먹어야 돼. 건강할 때는 회를 먹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몸이 병이 든 사람이 생선회나 육회를 먹으면 그건 죽으려고 쥐약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기존 상식으로 보면 회가 좋아요. 육회도 건강에 좋고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만 되지 않았다면 이건 생리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진단한 시각이고 생리 이치로 진단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신장과 간은 요산은 약산을 여과하고 간은 중산 탄인산을 여과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여과 기능이 우리가 음식을 어떤 음식이든지 내 몸속에서 뱃속에 들어와서 소화시키는 과정은 마치 걸음 뜰 때 엄청난 양의 질소가 나오거든. 그렇죠. 걸음 뜨면 어때요? 그 뜨면서 질소가스가 엄청 나오죠. 우리 뱃속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양 칼로리가 높은 걸수록 소화시키면서 질소가스가 독가스가 많이 나오고 칼로리가 낮을수록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로 계산하면은 육회나 생선회 같은 거를 먹으면 보가 빨리 될 걸로 생각하는 게 칼로리 하나만 한 부분만 끊어서 보면 그게 맞지만 이미 병이 들은 사람은 그 질소가스를 해독하는 능력이 이미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질소가스의 원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성분학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성분 검사를 하면 고등어로 비교하면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이죠. 근데 화학 반응의 이치를 진단하면 지방 단백질은 불포화의 유지방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방과 단백질은 형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포화 유지방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포화지방을 만들어주고 지방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이 말 속에는 성분학만 검사하면 그게 지방 단백질이지만 그 지방 단백질 속에는 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셰프들이 영양분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시켜 놓은 게 산이기 때문에 기체가 액체화된 산은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다시 증발하게 돼 있다는 거라. 그래서 고등어를 2마리를 놓고 한 마리는 스팀으로 찌고 한 마리는 생 거를 놓고 똑같은 환경에다 놓고 그걸 한번 부패시켜 보라는 거예요. 부패시키면 찐 놈보다 생 놈이 썩으면서 나오는 그 독가스가 10배 이상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독가스가 소화시키면서 장 속에서 형성이 될 때 간이 건강한 사람은 쓸개 담즙이 이 질소가스를 해독을 하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간세포가 소화 능력을 잃으면 쓸개 담즙이 성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소변을 봐도 단백뇨가 나오고 당이 나오면 어때요? 소변은 소변이지만 정상 소변이 아니죠. 담낭 속에 있는 쓸개 담즙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쓸개 담즙이 아니고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쓸개 담즙의 성분이 변형이 일어나면은 이 쓸개 담즙이 그 음식물을 고등어를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그 질소가스를 해독을 하지 못하면 그 질소가스가 영양분 통로를 통해서 혈액으로 파고 들어오면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져서 오는 합병증이 두드러기가 나고 알레르기 현상이 나고 설사가 나고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생선이나 육회는 이미 병이 들은 사람은 절대 익힌 걸 먹어라. 심지어 채소까지도 익혀 먹으라고 하면 익혀 먹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회리프 배운 사람은. 근데 이걸 무시하고 운동을 해야 좋다. 운동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병이 깊이 들었을 적에는 운동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쥐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피의 순환이 혈액이 앞으로 나갈 때는 신장의 펌프질 힘으로 나가지만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올 적에는 모세관 현상이 많이 세포들이 수축팽창, 근육세포가 수축팽창해 모세관 현상에서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것이 피의 흐름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범위가 있다. 어디까지냐? 숨이 가쁘지 않을 만큼, 땀이 나지 않을 범위까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만 하고 과격한 운동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한 운동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나서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심한 운동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 재생복원이죠. 쉽게 해서 병들고 노후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 세포가 그 자리를 메우게 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맞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켜야만이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양분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이미 혈액 속에 산도가 높은 사람은 내 몸에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산소도 부족한데 운동으로 이름을 써버리면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소화시킬 때 자동차로 말하면 매연이 많이 나오면 그 매연이 기체가 액체화된 게 산이고 산도가 높아지면서 오는 합병증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모든 병이 동시에 악화가 돼요. 산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고 이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이 공부를 배운 기준으로 와야지.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화가 나면 그래요. 기준에 있는 학문이 치료의 정답이라고 하면 그 방법은 병이 나셔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병이 나시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라. 근데 아무리 지켜도 안 낫는다고 하면 무언가 치료의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신천의학은 어떤 공부예요? 기존의 학문으로 못 고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의 학문을 얘기하는데 기존에 안 되는 방법, 잘못된 방법을 여기다가 하나하나 자꾸 보태면 치료 효능은 어떨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오는 사람마다 내가 답답하게 그런 소리 자주 해요. 신천 생리학이 사회력을 50% 처방하기 50%인데 사회력만 설명해도 200시간 걸리고 처방전까지 하려면 그거 한 200시간이면 400시간인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오면 400시간을 다 설명해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제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지겨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가 쫑긋해서 듣지만 저는 30년 동안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답답하면 내가 녹화해서 그냥 들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녹화해서 들은 거나 내가 육성으로 듣는 거나 내용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제발 내가 부탁하는 건 자기 생각 좀 거기다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 역시도 내 공부를 그대로 전달받는 걸 원하지 내 공부를 자기 생각을 보태서 변형시켜서 전달하는 거는 여러분이 배우는 입장이 되면 절대 그걸 반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잘 지켜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래도 기존의 동양의학, 현대의학 두 방향에서 신천의학과 대생리학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우리 인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몇억 년부터 누적돼서 온 거니까 병은 기술로 고치지 말고 자연의 생리이치법 뭐냐 세포가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스스로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수기 유산균이고 그걸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 운반해 주는데 혈관이 막히면 어떠한 영양분도 가공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신천의학이 주장하는 새로운 제3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현대의학처럼 일주일에 혈액이 200cc 만들어지니 120cc 하루에 40cc 만들어지니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300, 500을 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빼고도 이미 앞서서 뺀 사람이 피부족이 않을 때는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 200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안 듣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인터넷 여러분들 공짜로 볼 수 있는 유튜브 그냥 개방되어 있잖아요. 최소한도 그것만 주 이게 몇 번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후회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보수교육 받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